요즘 한반도 현실을 보면은 칼날 위의 평화가 아니라 칼날 위의 한반도, 한반도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착잡하고 그렇습니다. 뭐 남북 관계가 하도 안 좋고 또 북핵 문제도 너무 심각하게 돌아가가지고 걱정들이 많으신데, 그런 속에서도 또 한편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대박론을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 남북 대화를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셔서 한편으로는 야 이제 뭔가 되나 보다. 또 북한에서도 또 남북 대화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막 적대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뭐 북한에서 사실 주석단 서열이라고 공식 서열로 따지면은 2위가 아니라 4위입니다. 1위가 김정은이고 2위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이고 3위가 내각 총리 박봉주, 4위가 이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지만 실질 권력은 2인자라는 거죠. 그 황병서 일행이 그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와가지고 또 청와대에 안보실장인 김관진 실장이랑 또 회담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남북 고위급 접촉도 뭐 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 잘 됐는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뭐 그러고 나서 얼마 있어가지고 뭐 NLL에서 뭐 서로 사격이 오가고, 근데 NLL에서 사격이 오가는 건 뭐 그건 워낙 서로 주장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 삐라 살포가 그냥 방치되면서 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뭐 원포를 놓고 그렇게 하면 그냥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실제로 뭐 연천에 북한에서 그 전단 띄운 그 고무 풍선을 향해서 쏜 그 포탄이 우리 쪽 그 이 시민들이 사는 영역에 떨어지던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일촉즉발 같아요. 비무장지대에서는 계속 뭐 서로 경보 사격이 오간다라고. 아니 대화한다라고 대화하기를 뭐 하기애애하게 뭐 서로 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또 이게 무슨 뭐냐. 너무나도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란스럽고 또 한편으로 걱정도 많이 되십니다. 예. 제가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간에 대북 전단 살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 북한이 남북 대화할 용의를 갖고 있어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이는 자기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 제1주의를 내세워가지고 전국을 갖다가 다 말만 개방이란 말 안 했지 13개의 경제개발 특구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오려면 대외 관계가 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북한은 중국하고만 경제 관계를 맺으면은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중국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에서 항상 두려워해요. 그 역사 속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서방이나 남북 관계 개선을 실제로 원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하겠다는 거죠. 남북 관계 개선을. 그 박근혜 대통령도 남북 관계 개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둘 다 한다면 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좀 전제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남북 대화를 한달했으면은 남북 대화할 용의가 서로 있으면은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뭐 몇 차례 남북 대화를 하고 싶다. 북한에 제안도 그랬는데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싶다. 또 내가 적대적인 상대방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대화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안하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 대화가 될 때까지는 서로 조심합니다. 분위기를 조성하잖아요. 분위기를. 뭐 우리가 남북 관계만이 아니라 외교가 그렇고, 아니 하다못해 그냥 사람 사는 일에서도 나하고 그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싸우던 사람이랑 우리 그 대화하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상대방하고 오해가 풀릴 때까지는 상대방에 대해서 뒤에서 뒷담화 안 하거나 욕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난 이해가 안 가. 박근혜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 정부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본적으로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대화하자 그랬으면은 그랬다고 그 대화를 위해서 북한한테 뭐 쌀 주고 비려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상대방한테 욕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네거티브,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 않는 것. 이거 그냥 기본이에요. 북한한테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안 해요. 뭐 북한 인권 문제 중요하죠. 그렇지만 대화하자고 한 날 그 다음 날 가서 유엔 가가지고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니까
뭐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민간 단체에 맡기거나 또는 나중에 조금 더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남북 대화하자고 말씀을 하지 말든지 이런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게 대화하자고 말했으면 그 상대방이 대화? 그럼 저 사람이 대화할 생각이 있나 보다라고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메시지가 어떻게 돼요? 모순적인 메시지가 오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대화하자는 한쪽에서는 뭐 욕하고 막 이러면은 저게 뭐야? 이렇게 나오는 것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대북 전단 살포인 거죠. 삐라라는 거는 뭐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제 50대나 40대 된 사람들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여튼 산에 올라가면 삐라가 많았어요. 북한에서 온 삐라, 우리 남쪽 체제를 비난하는 삐라. 그럼 이걸 보고 북한의 어떤 침략, 근성, 야욕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삐라를 딱 주워다가 파출소 갖다 신고하면 우리가 그래서 되게 뭐 연필이나 지우개 하나씩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삐라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우리가 삐라를 북한에 뿌리는 걸 갖다가 합리화시키고 그걸 안 막는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북한이 뿌리는 건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삐라가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 거죠. 그래야만 남북이 화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래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남북은 서로 중상 비방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봤어요. 합의 봤지만 얘기는 뭐냐면 저 탈북자가 뿌리는 건 민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럼 만약에 북한에서 무장군비가 내려와가지고 북한에서 저거는 우리가 아니라 민간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모르겠다는 그거 괜찮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그래. 북한에서는 모든 행동은 다 국가가 하는 거라 그래. 그럼 북한 사람들 다 민간인 탈북자 단체가 해도 국가가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탈북자 단체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하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설령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걸 하더라도 최소한 남북한 간의 평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아니요 평화도 필요 없어요. 남북 간 관계도 필요 없어. 연천으로 지금 북한 애들이 총을 쏘고 있는 판인데 우리 국민이 안전이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막고 있으면서 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나자빠지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래가지고 남북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북한에 대해서 내가 북한을 전혀 옹호할 생각 없지만 북한이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가 내 자식을 교육시킬 때도 그야말로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부모한테 헷갈리면 애들이 반항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다 보니까 그럼 막아야 되는 거죠. 막아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2005년에 제가 정부에 있을 때인데 우리가 이제 2004년에는 아예 수전선에 있는 선전파까지 다 띄고 그리고 이제 이 삐라 같은 것도 안 뿌리는 걸 합의를 봤어요. 선전파를 갖다 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합참의 민심부라고 이제 뭐 심리전하는 데에서 와가지고 이거 못 뛰겠다고 반대하더라고요. 왜 못 뛰냐? 아니 옛날에 우리가 이 휴전선에서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군인이 북한 애들 하도 학성기 틀어놓고 막 체제 선전해가지고 우리 군들이 잠도 못 자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남북이 체제 서로 양쪽에서 이 간판 다 띄고 그다음에 학성기 다 띄면 좋은 거 아니냐 했더니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새로운 심리전 무기가 있다 뭐냐 네온사인. 북한은 전기 없어 네온사인 안 하는데 우린 네온사인 크게 해가지고 자유대화 이렇게 쓰니까 우리가 심리전 전력이 훨씬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뛰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군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죠.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방으로부터 물리력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평화를 증진해가지고 이 대결 상태를 끝내고 국민을 안녕하게 살게 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전 이 네온사인 하나 더 있다고 뛰지 않아야 되면 영원히 남북은 대결하고 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내 거라도 내가 강한 거라도 뛰어내야지 상대방의 무기를 갖다가 내려앉힐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부터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결국 뛰어냈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삐라도 서로 다 안 뿌리는 걸로 했죠. 근데 2005년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북한에서 막 항의 전통문이 와서 항의가 왔어요. 너희들 말이야 지금 막 삐라 뿌리고 말이야 우리한테 막 그러고 그 삐라 내용이 또 굉장히 좀 이제 약간 살벌합니다. 김정일 지금도 뭐 김정은이 뭐 세습 독재 비판하고 김정은에 대한 이제 욕을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김정일에 대한 건데 이거 난감하더라고요. 저희는 탈북자들이 삐라 뿌리는 거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경범죄로도 안 돼. 그러나 여러분 탈북자들이 삐라를 뿌리면 그 삐라를 갖다가
그 사람들을 막아서 잡아가는, 법을 못하게 잡아가는 것과 뿌리게 하는 거 두 가지만 있습니까? 길이? 아니잖아요. 뿌리는 거 경찰이 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지점되잖아. 그 훌륭한 경찰이 그걸 못해. 광화문에서 그렇게 별짓을 다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이제 저희 때는 이제 경찰들이 그걸 제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다니다가 산에 가서 하나 어떻게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이제 터져서 북한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아마 온 모양이에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뭐 우리가 해명하기 전에 북한 애들이 혹시 삐라 뿌리는 게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제가 합참했다 부탁을 했어요. 전군에다가 지금 연락을 취해가지고 북한에서 날라온 삐라가 있으면 좀 수거 좀 해달라. 근데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보고가 올라왔어요. 한 장도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뭐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선의를 얘기하면 아니지만 악의를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 장도 안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게 이렇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북한이 삐라를 안 뿌립니다. 실제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삐라를 뿌리고 안 뿌리는 문제가 탈북자 단체의 자유에 해당된 문제이기에는 한반도 평화가 너무나 지금 벼랑 끝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이 거기에 여러분 그 삐라에다가 우리 국민의 삶을 갖다가 그 삐라 적어가지고 돈마에다 올려놓으실 겁니까? 아니죠. 아니면 아니라고 국민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갑니다.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대화하자고 해놓고도 북한에서는 메시지가 혼란스러우니까 계속 도발을 하고 또 우리는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5.24 조치만 해도 그래요. 5.24 조치를 갖다가 만들어 놓게 된 이유가 뭐 아실 겁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정부 발표에 따라서 북한을 고통을 주고 북한이 계속 사과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5.24 조치를 했습니다. 5.24 천안함 폭침에 대한 얘기가 그것이 어떤 진실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분명한 거는 우리가 북한을 갖다가 그걸 인정시킬 수 있도록 꽉 압도적으로 눌렀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엔 결의에서조차도 천안함이 침략을 당했다고 썼는데 침공의 주체를 명기를 못했어요. 왜?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조사 결과에 그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거기에 동의할 리가 있어요. 북한이 지난 4년간 우리는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안함. 그러니 그 북한을 갖다가 사과를 받겠다면 지금 4년 동안 사과 안 한 북한이 사과하겠습니까? 사과 안 하는 사과를 받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하죠. 뭐 서해상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서로 유감을 표하자. 그렇게 구차하게 그 사과도 아니에요.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을 확실하게 더욱이 북한같이 빠져나가기 좋아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너 했지 해가지고 세계 모든 국가가 다 네 제가 했어요라고 해도 빠져나가는 게 북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얘기는 뭐냐 5.24 조치 갖고 북한한테 사과를 받는다는 거는 불가능한 게 현재 4년간 우리 경험으로 보여줬는데 더 불가능한 건 뭐냐 그래서 5.24 조치를 해가지고 북한을 고통스럽게 북한 경제 남북 경제 협력을 개성공단 말고 다 끊어가지고 북한을 갖다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북한이 고통을 받은 게 물론 북한이 고통을 좀 받았겠죠. 그렇지만 북한이 우리랑 했던 모든 그런 거래선 북한의 뭐 여러 가지 봉제업자들 그다음에 북한의 뭐 마그네사이트 뭐 그 생산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랑 교역이 끊어져 가지고 망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 중국으로 갔잖아요. 중국으로 가서 더 많이 해버려 가지고 지금 과거에 2009년부터 지금 2010년부터 5.24 조치가 있었는데 북한이 그동안 남한을 포함한 이 서방과의 모든 서방과 포함한 서방에 대한 모든 교역 총액보다 2009년 10년 했던 총액보다 몇 배가 더 되는 교역액을 지금 중국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5.24 조치를 했는데 5.24 조치가 북한이 고통스러워한다는 징후가 없어요. 조금은 고통스럽겠지만 아니 2009년 2010년에는 몇천 대백의 북한 주민들이 뭐 갖고 휴대폰이 없다 그랬는데 올해 뭐 북한의 휴대폰 사업하는 외국 업체가 발표했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240만 대 휴대폰을 갖고 있다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인구가 반밖에 안 돼요. 근데 240만 대 갖고 있다니까 아니 굶어 죽는다는 사람들이 웬 그 비싼 북한에서 휴대폰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 건 5.24 조치 실패했다는 거죠. 유엔의 대북 제재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옛날부터 그랬어요.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봉쇄를 통해 가지고는 이게 누를 수 없다. 왜? 그게 익숙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지금은 더욱더 중국이 세계 최강 이제 양대 강국 G2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자기가 지도적 위치가 돼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막 비난되고 제재에 동참하지만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 제재를 통해서 이건 중국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압록강 두만강의 북중 국경 지방에 가면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이 굶어 죽지 않고 조금씩 우리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오의사 조치가 결과적으로 했지만 북한이 고통을 안 받고 오히려 계속 조금씩 발전해 나가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데 거꾸로 북한하고 경제협력을 하다가 협력하다가 잘린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참 비극적인 용어지만 도산을 냈어요. 이게 무슨 자해적인 조치가 있어요. 이런 식의. 내 배에다가 칼 들이대는 것밖에 뭐 있어요 지금. 이게 오의사 조치예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같은 보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란 중앙일보가 지금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오의사 조치 해제해라.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말이야 효율적도 없고 남북관계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대화를 잘해가 남북관계 개선하고 싶다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오의사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한은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게 영역이 별로 없어요. 남북관계라고 표현되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볼까요? 범주를? 한 3개쯤 될 겁니다. 인도주의적인 협력, 이산가족 상봉하고 북한의 쌀비 이뤄주고 영유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큰 게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포함한 일반 교류 협력이잖아요. 3번째는 이제 군사적인 이제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일 거예요. 이 중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다 묶어놓은 게 뭡니까? 이게 오의사 조치죠. 인도주의적인 대북 지원에 대규모 지원도 묶어놨어요. 이걸로 인해서. 자, 오의사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중요한 교류협력이 안 돼. 교류협력이 안 된 북한이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오의사 조치를 풀지 않고 남북대화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산가족 상봉을 가끔씩 제한적으로 만나는 거, 북한의 영유아 사업 지원하는 거, 아주 제한된 거 외에 남북관계는 발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북한한테 사과를 받고 오의사 조치를 해제할 능력이 되면은 그걸 그래야 되지만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 정부가 왜 이명박 정부 때 그걸 갖다가 또 안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빨리 조치를 해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남북관계 개선하고 남북협력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창출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남북협력이라는 것.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말씀했습니다. 물론 통일대박론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2년 전에 참 우리 대학 다니는 젊은이들에게 통일, 남북협력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통일 비용 많이 들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무슨 북한하고 저거면은 말이야 서로 차이도 많이 나오는데 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5천 년 동안 내려온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렇게 핏줄이 같았기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이산가족의 고통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해봤자 우리 아이들한테는 잘 안 들립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던 초등학교를 다니던 60년대는 분단, 한국전쟁 이래가지고 그냥 이 분단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 분단이라는 불구적인 한반도 속에서 그냥 피를 절절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형이 돼서 이 분단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북진 통일이건 남진 통일이건 남북이 다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통일 왜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달라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 아이들은 그 이제 우리가 이 불구적으로 피가 철철 흐르는 이 분단 상태가 이게 잘 다시 해소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불구 상태로 아물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구 상태를 아무른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어요. 아이들은 불구적인 분단 구조 상태 자체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왜 불편한지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그렇게 정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정서 갖고는 안 되겠더라 해서 저도 그때부터 머리를 싸매가지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봐라. 우리가 기만민족 아니냐.
우리나라 참 반도 국가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울 때 그 너희들도 그러지 않냐?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고 한 면이 육지로 터져 있어서 삼면 바다를 통해서 해양으로 진출하고 일면 우리가 우랄 알타에서부터 온 이 육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웅비하는 기상과 발전을 도모한다고 했다. 근데 봐라. 해방 이후에 지난 60여 년간 우리는 오로지 삼면 바다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하나 있는 육지는 그나마 바다라면 이용이나 하지. 휴전선 철조망 콘크리트로 꽉 막힌 상태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군대에 가서 복무하면서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건국된 140개가 넘는 신생국가 중에서 정말 몇 개 안 되는 우리나라, 대만, 싱가포르 몇 개 안 되는 아직도 참 갈 길이 멀었지만 말입니다. 근데 OECD 문턱까지 온 경제적으로 이런 나라다. 거기다 사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 아니냐. 그 다음에 대만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타이완이라는 이름을 국제사회 행사에 쓰지도 못한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해서 모든 중국과 수교하는 나라는 대만을 못 쓰게 해가지고 지금은 대만이 국제사회에 나오면 뭐라고 씁니까? 차이니스 타이완, 중국의 대만이라고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제대로 된 나라 우리 빼기 없다. 140개 넘는 나라 중에서.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오로지 삼면 바다만을 갖고 왔다. 더 적은 거는 이 분단이라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권위주의 독재 정권들이 특히 군사 정권들이 자기의 반대 세력들 민주주의 세력을 갖다가 그들이 자기의 독재를 성토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면은 정권의 위기의식을 느끼면 그들을 뭐라고 매도합니까? 빨갱이 아닙니까? 분단이라는 구조 때문에 이 체제 때문에 끊임없이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꼽힐 수 없는 이 구조. 오죽했으면 60, 70년대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싹 틔운다는 거는 휴지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거나 큰 차이 없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140개가 넘는 2차 대전 이후에 나온 신생국가 중에서 수차례의 피해 국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병영 밖으로 나온 군인들을 다시 병영 안으로 집어넣고 민주주의를 실천해온 나라. 그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다 떨리더라고. 난 이런 생각 못하고 살았어요, 젊은 시절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4월 혁명, 5월 항쟁, 5월 광장쟁, 6월 민주화혁명, 이건 결정적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아직도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대통령도 선거를 뒤로 물리지 못합니다. 국민이 그 정도까지 간 거잖아요. 이거를 오로지 삼면 분단 상태에서 이뤘다면 우리가 이 대륙을 뚫고 하나가 되고 이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대륙을 뚫어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북한과 협력하고 북한 지하자원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이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가 창출될까? 나는 경제학자 아닙니다. 문화학자도 아니고 심리학자도 아니지만 우리 경제가 우리의 문화적 감각이 우리의 공간이 심리 공간이 어떻게 확장될 건가 생각하면은 이건 전혀 다른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결심하게 돼 있어. 결심할 수 있게 돼 있어. 중국이나 러시아는 다 갈 수 있어. 지금 옛날처럼 중국, 러시아가 사회주의일 때는 못 가지만 다 갈 수 있잖아요. 북한도 하자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만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한테 하는 얘기는 통일이라는 거 복잡한 거 아니다. 너희들의 미래 먹거리 창출이다. 3년 바다만 갖고 여기까지 왔다면 육지를 트면 어떻게 되겠니? 생각을 해봐라, 이거죠. 우리가 무슨 부산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남단 항구. 맞습니다. 부산은 40억 인구의 5천만 평방킬로미터의 유라시아 대륙의 최동남단 항구, 최고의 천혜 항구예요. 그런데 부산이 실제로 그렇습니까? 부산이 세계 5위 항구고 부산이 지금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산업이 자꾸 침체해서 막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세계에서 5위를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 항구가. 왜? 40억 인구의 5천만 평방킬로미터의 유라시아 대륙의 동남단 항구가 아니고 부산을 내려가는 고속도로를 타면 여러분이 딱 한 말 있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이라고. 그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이 부산에서 출발하면 400km 가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베이징을 가고 어디 하노이를 갑니까? 그러니까 10만 평방킬로미터의 5천만 인구의 동남단 항구였다는 거죠. 그걸 뚫으면 되는 거예요. 뚫으면은
어마어마한 새로운 부가 창출되는 거잖아요. 왜 부산을 발전시키는데 뭐 공장이 필요하고 10개, 100개 공장을 넣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난 부산 사람들, 부산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왜 그런 얘기 안 하냐고. 그거가 현실입니다. 왜? 지금은 철도도 도로도 연결돼 있어요. 절심하고 남북이 하면 다 대기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터기어는 외세도 없어. 다 그거 괜찮다고 그래. 왜? 그러면 중국도 이기고 하다못해 일본도 이기고 다 이기니까. 그게 바로 남북협력이고 통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통일이 계속 대박이 되는데 이때 통일은 갑자기 북한이 망해서 통일된다? 북한이 모르겠어요. 쉽게 망할 것 같지 않아요?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을 쓰실 때 통일 대박론 얘기할 때 나는 북한 망할 걸 대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얼마나 어리석을까 생각하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안 망할 것 같아요. 아니 그 뒤도 상당히 갈 것 같잖아요. 그리고 뭐 북한이 망한다는 말도 굉장히 복잡해. 그 개념을 따지면. 근데 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북한이 망했다. 그럼 망하면 우리한테 올 것 같습니까? 나는 우리 언론 그 참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언론인들 하는데 왜 그렇게 그런 걸 제대로 생각 안 하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북한이 망했다. 북한이 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망하면 북한에는 2,4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북한 사람들 다 투명인거 하나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냥 망했어? 그럼 우리 땅이지. 자 한국군 들어가 이러면서 오늘 북한 망했으니까 내일 그럼 아침 0시를 해가지고 우리 군이 휴전선을 넘는다. 착각. 저벅. 한 발짝 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전쟁이 나죠. 예, 여러분 북한이 망한다 그래서 북한 내에 2,400만의 북한 주민들이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주권의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투명인간 아니에요? 110만 명의 군대가 어디로 갑니까? 110만 명의 군대가 해산이 돼도 그들이 갖고 있던 총이 어디 갑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니죠. 그리고 북한이 망했다 해도 누가 들어서서 대체 정권을 만들어서 사회 정권이 들어서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 것이 안 들어서고 서로 막 난립을 해도 자 지금과 같이 남북이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 남북 대결 상태에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임의 저 정책이 맞고 말이야. 저 김정은이 나쁜 놈이야. 빨리 김정은이 망하면 우리 남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그랬죠. 허위의식이라고. 북한 주민들이 자기 사회를 갖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은데 분명한 건 북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사회가 자기 사회 중심으로 자기를 보고 남북이 대결하고 있으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도 아무리 독재 정권이지만 남북 대결하면 김일성에게 미웠듯이 북한에서 남북 대결하면 남쪽이 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망하면 북한 사람들이 설령 정신이 들어도 왜 남한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북한한테.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한테 도와주세요. 중국 하면 중국은 북한을 자기 속국으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54개 소수민족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픈데 왜 소수민족을 만들어요? 그냥 중국이 북한보다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10배야. 600배의 경쟁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 도와주는 건 옛날에는 어려운데 지금은 껌값이에요.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북한의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는 게 유지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북한이 망하더라도 북한이 그 망한 북한을 우리가 아주 뭐 심하게 흡수한다.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 있냐. 남과 북이 신뢰가 쌓이고 서로 교류하면서 끊임없이 경제 공동체 지향에 나가서 하나의 공동체 형태로 갈 때 그러면 북한이 망해도 결국 남쪽 백에 올 데가 없잖아요. 심리도 그렇고 의존 심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 서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정말 북한이 망할 때를 기다리거나 북한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북 대결 상태에서 북한이 망하면 우리한테 알아요. 어디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경계는 우리가 오이사 조치가 실패한 이유가 그렇고 유엔에 북한에 대한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대북 제재가 실패한 게 그렇고 다 이유가 뭐냐. 북한을 둘러싼 경계는 휴전선 하나가 아니다. 또 뭐가 있다? 북중 국경선이 있다. 이 두 경계가 다 있는데 우리가 우리 것만 막는다고 저쪽에 밑빠진 독인데 안 되는 거죠. 이런 생각, 이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이 상식적인 생각이 이 정부의 이 지도부에 좀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왜 모르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까 자
통일은 대박인데 그 통일은 어떤 통일이냐? 당장 엘도라도 같은 게 아닙니다. 황금의 광산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이 비행기 티켓 딱 끊어가지고 나는 갈 거야 통일하면 딱 비행기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가시면 왔네 통일 황금이야 가서 캐자 노다지. 그런 통일 없습니다. 통일은 엘도라도가 아닙니다. 지금 남과 북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남북이 경제 협력을 하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우리의 그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토지가 결합되는 그건 북한을 착취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경제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온 비교율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북한의 무한한 지하 자원을 우리가 활용하고 북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륙으로 뻗어나가면서 많은 이익을 취하고 NLL을 갖다가 평화시킴으로써 이 황해를 갖다가 하나의 엄청난 경제권역으로 살려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갔을 때 남북 협력이 쭉 쌓여가면은 그게 우리한테 엄청난 블루칩이고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통일이 대박이라고 할 때 통일은 이루어져 있는 시전체가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씩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협력해서 나가서 쌓아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은 통일은 있을 수가 없고 그렇지 않은 대박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말씀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지만 속으로는 통일을 얘기하면서 속으로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좀 음모다. 여러분. 지도자가 나 음모예요라고 말하지 않은 이상은 북한 수통일할 거예요라고 말하지 않은 이상은 굳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심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 어떻게 하실 건데? 통일대박론 찬성합니다. 짝짝짝짝. 어떻게 할 건데? How to?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통일대박론 오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대답은. 북한이 망하면 흡수하면 통일이 대박이 됩니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남북이 이제 적대관계에서 하고 협력해 나가면 이게 대박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북한이 망해서 통일할 거라는 말이 가능합니까 지금? 불가능하죠. 그러면 결국은 국민이 계속 물으면 이 정부는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남북 협력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라고.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아주 굉장한 보수적인 데에서도 수통일이 아니라 무슨 뭐 지역 시장 연합을 해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망해서 가는 거는 상정하는 그걸로 정부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으로서 말로서 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걸 갖다가 남북 협력으로서의 통일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통일대박론은 결국 남북협력이 되는 거고 남북협력을 대박이 되는 통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남북협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의사소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대통령한테 정부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제 얘기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상식이라는 거죠. 국민은 대통령한테 물어야 돼요.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말씀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얘기했어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말씀했지만 그걸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왜? 근데 얘기 안 하고도 괜찮은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하는데 그게 크게 불편을 안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국민이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국민이 묻지 않으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국민이 물어야만 대답하고 열심히 하는 거죠. 국민이 안 묻는데 모르고 대답하고 열심히 하겠어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그래서 통일대박론을 그런 공허한 정치적 담론으로 냉기고 치부할 거냐 아니면 그걸 치열하게 그 대박이 되는 통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서 우리가 정말 통일대박론을 남북협력으로 이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내놓은 그러한 통일대박론을 시민 관점의 통일대박론으로 바꿔서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도 좋고 시민도 좋은 거. 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할건 관계없이 결국은 남북협력이 통일대박이다.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가 이러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뭐가 있냐. 대박이 되는 통일이 뭐냐고 묻고 그걸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생활 정치 속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야 된다. 통일이 남북협력이 우리의 먹거리고 우리 젊은이들의 백수 상황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해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 사실 뭐
저는 사실 제가 뭐 이런 걸 대답 드릴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최 측에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그런 뭐 아주 추상적인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 선교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90년대 후반에 북한 연구하면 남북관계 연구하면서 하도 북한 실태 알 길이 이제 막 연구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더 알고 싶어서 국경 답사라는데 저기 두만강 하류에 이제 있는 조선족 마을에 가는데 탈북자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웬 아줌마가 이제 조그만 아주머니를 소개해 주는데 그 집 앞으로 이제 그 아주머니를 데리고 있는 집 앞에 가니까 막 찬송가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막 어저께 밤에 이제 두만강 하류를 건너왔는데 내일 건너갈 거예요. 이 아줌마가 하루 종일 그 집에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듣는 대가로 20원을 줘서 돌려보내더라고요. 이건 아니죠. 예,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그 아줌마가 아마 그 찬송가 듣고 가서 속으로 굉장히 아마 벌벌 걸릴까봐 벌벌 떨기도 하고 그럴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종교라는 게 과연 뭘까? 기독교에서 북한 선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또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종교라는 거가 그런 거 아닐까요?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미래를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갈등이 현실인 사람들한테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현실의 부조리를 바꾸는 어떤 그걸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종교인이 말하는 것.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갈등을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갈등 상황에서 이 갈등을 깨고 평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절규하면서 얘기했을 때 그래도 그거를 듣고 그래도 그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종교인의 언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같이 이렇게 살벌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될 것 같으면서도 조금만 정리하고 조금만 더 자제하고 조금만 더 상식적으로 미래를 갖다 정부나 정책 담당자들이 감추면 또 우리 사회가 그런 쪽으로 방향만 틀면은 뭔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바로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대결보다 협력을 주창해 나가는 이런 걸 좀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할 일이 뭐냐. 북한 지금 당장 북한의 선교를 들어가고 이러는 것들은 해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북한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굶지 않게 하는 거, 인도적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평화도 인권이고 평화가 얼마나 중요해요. 평화를 이어가지고 갈등의 한반도를 갖다가 지금 이 상태를 끝내게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남북의 교류 협력을 갖다가 주장하고 추구해 나가는 것도 교회 운동이 해 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 문제가 현재 이제 우리 먹거리라 그랬잖아요. 평화 문제라 그랬죠. 통일 문제는 지금 일단 지금 평화 문제입니다. 평화가 돼야 통일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통일 문제를 평화 문제로 또 우리 먹거리 문제로 우리 사회 속에서 의제화시키는 거죠. 남북 협력해야지 먹고 살아. 남북 협력으로 가야지 평화가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안녕스럽게 살아. 이런 운동을 가장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때고 지금은 그런 걸 했을 때 누구도 욕하지 않는다. 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방도 말씀하시죠. 지금 새누리당의 지금 지도부 인사들 중에 일부는 지금 오이사 조치 해제라고 요구하죠. 중앙일보 같은 거대 보수 언론도 지금 오이사 조치 해제라는데 아니 시민사회에서 종교에서 크라고 그야말로 강하게 요구하고 주창한다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안 붙잡아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과감하게 펼쳐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정부 정책을 바꾸는데 좀 기여하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